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02회 정책 지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음대 입시 현실과 이상인데요. 사실 제목 하는데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음대 입시 비리 그것이 알고 싶다 하던데 추적 60분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좀 그건 너무한 것 같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좀 완화한다는 것이 이제 현실과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음미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까지인지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발제자 찾기가 힘듭니다. 이거 내부 고발자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상직 교수님, 음대 학장님 하시고 그다음에가 평해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교수 합창단을 이렇게 또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전상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도 또 역시 구하기 힘들어서 전화 내가 한 20통은 돌렸습니다. 다 안 하려고 그래. 사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 부분 이제 전체를 또 아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침 우리 성현주 교수님 방송통신대학 문화교양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작곡가 나오셨다 그랬죠? 음대 작곡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경영학을 또 복수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가 석사 박사는 또 사회학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하여튼 최고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음대 수석 졸업하셨다고?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삼고초려에서 좀 더 이제 뭐 음대 아무도 모른다 해서 토론할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면 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좀 넓게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 이렇게 큰 틀에서 좀이라도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삼고초려에서 모신 우리 신정철 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전상직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전상직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안이 있을 때 비판도 가능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언론을 통해서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생리라는 것은 누군가 클릭해야만 하는 거고 주기야만 하기 때문에 다분히 마땅히 보도해야 될 내용 빼고 또 침소봉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침소봉대하고 그런 생리가 혹시 이 안에 언론계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하고 틀림없이 잘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 대안은 세월이 흐르면 이 사회가 무언가 조금 더 지금보다 관용적이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커지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유와 현황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 지엽적으로 즉흥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뭐 제가 이 글에는 대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증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본질을 흐리거나 그렇게 해서 더 망가지거나
이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대증적 대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그 입시기야 음악대학 입시에 비리가 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대학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 소속 대학 교수들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 타 대학 교수들이 가서 남의 대학 입시를 망쳐놓은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은 2년 전에 서울시내 거기도 S대네요. S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었는데 MBN에서 딱 한 줄 보도하고 묻혔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대 입시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날짜로 모든 언론이 보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관여됐다는 사항은 뭐냐면 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학과장이 왜 추천을 했느냐 해서 학과장을 입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건이라는 것은 조사해보겠다라는 차원인데 이게 언론에서 입건 그러면 대단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래서 저희 학장실을 비롯한 행정실이 압수수색도 많이 당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 대학 교수 소위 그 성악과 학과장이 입건됐다고 나왔었는데 그분은 사건이 종료된 지금까지 경찰에서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서울대 교수가 연루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피해자다.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고 대학은 피해자다라고 경찰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99%의 언론이 그 얘기를 쏙 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음악계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차피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음악계 인사들이기 때문에 음악계가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또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터진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을 사례가 따르고 있습니까? 네, 그 서론에는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써놓았는데요. 인용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교수들이 왜 소위 레슨이라는 것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연히 학원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기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예술계에만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기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진정으로 조기 교육을 원한 건지 아니면 엑스트라 수입이 필요해서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조기 교육을 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영재 교육 기관은 음악 분야는 예술의 전당 부설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영재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딱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을 건 기관들이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모두 다 그 취미 활동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대학 교수는 학교에 충실하고 영재교육은 교육이 허락된 거의 교습이 허락된 강사라든가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얼마든지 전문 인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을 발굴하고 가르칠 수 있지. 어쨌든 최고의 음악가를 양성하려면 정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셔야만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서 대학 교수들이 강사보다 좀 낫다라는 것, 대학원생보다는 최소한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대학 교수가 조기 교육에, 영재 교육에 참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 교수가 영재 교육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합니다. 동경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약에 그 학생이 시험을 보러 오면 입학 시험을 오게 되면은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촌 친인척만 와도 아예 학교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평가에 참여는 하는데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기권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 그 어느 곳도 과외 교습을, 즉 영재 교육을 금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입시하는 음대 입시라는 거는 정말 먼 세월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흥미로운 점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랄 것 같은데요. 실명을 거론하면 다 아실만 하기 때문에 그냥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온 국민의 스타가 됐고 그 피아니스트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면 안표가 나올 정도로 그 비싼 표가 다 팔려나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뭐 K 클래식이라는 둥 한국 음악가들의, 젊은 음악가들의 역량이 이렇다 자랑스럽게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 언론 보도가 났을 때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 학생을 발굴해서 어렸을 때 키웠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훌륭한 스승님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보자마자 그 당시 교무처장님하고 저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칭찬인데 현실 법을 들이대면 결국은 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불법을 통해서 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양면성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하려고 공정성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결과가 좋았을 때는 거기에서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수사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수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대학하고 사실 처음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다가 한동안 서울대를 압도하다가 요즘은 다시 좀 시들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도 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영재 아카데미라든가 부설 학교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과감하게 불법 과외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서울대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 교육도 이미 그쪽으로 받았고 너 서울대 가면 난 너 더 이상 안 가르쳐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으로 진학한 학생들, 극소수의 영재들이 바로 우리가 K클래식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왜 레슨을 하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영재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 법규 내에서 교수가 영재를 발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영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종합학교 교수님들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영재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가르쳐서 훌륭한 음악가로 키울 수 있고,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불법 과외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불법 과외죠. 그러한 현실입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그 입시 비리가 저질러진 방법이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클래스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대가가 오픈 열어놓고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또 그 온 학생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공개 강의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마스터 클래스라고 합니다. 저 유학 시절만 돌아보더라도 유학생들이 방학이면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짐 싸들고 세계 각곳을 돌아다닙니다. 이번 일주일은 로키 산맥에 가서 어느 교수님께 배우고, 그 다음 일주일은 알프스 산맥에 가서 어느 교수님께 또 일주일 배우고, 그래서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을 리프레시하는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입시 비리 사건에서는 그러한 명목으로 열어놓고 그 학생들을 연결시키고 인지해서 입시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입시와 연결될 때는 비리가 되지만,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의 본질은 음악계에 있어서는, 배움에 있어서는, 즉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연주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이것을 입시와 연관되지 않게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음악대학 전임교원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이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왜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느냐, 뭐 불법 레슨까지도 눈 감아 주겠다. 비리만 저지르지 말아라. 근데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평가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평가 시스템이, 뭐 뒤쪽에 있는 얘기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대해서 아는 건 82년 이후 지금까지고, 91년부터 93년? 91, 2, 3, 4년 정도. 제가 유학 같은 시절 빼고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음악대학 모 전공 입시를 전면 재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공 심사위원 5분은 모두 다 교도소 가셨습니다. 그게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딱 한 번 걸린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입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때까지는 음악대학 교수들을 하도 믿을 수 없어서 공동관리 제도라는 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대학 교수들은 그 공동관리위원회 연락처가 있고, 시험 당일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당신 승명여대로 가세요. 당신 성신여대로 가세요. 당신 서울대로 가세요. 그래서 그거 가기 싫은 사람은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입시 당일날 보면은 그 학교에는 그 학교 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침에 배정받은 학교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시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90년대에 5분의, 모 전공의 5분의 입시 선생님이 현장에서 결탁을 해가지고 입시 비리를 자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각돼서 전면 시험을 재실시를 했고, 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금 굳이 소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입시 비리 사건은 모교 교수에 의해서 자행되는 게 아닙니다.
타교 교수들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그럼 타교 교수들은 왜 그러냐면, 자, 입시생을 가르친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올 학생이다.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교육을 한다. 입시를 한다. 네, 그 학생들은 서울대 갈 학생들입니다. 간단하죠. 내 학교 올 학생들 레슨 안 합니다. 이 과외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재교육이다라고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이 학생이 어차피 상위권 대학에 시험 칠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입시 비리에 연루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대학 가서 심사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 가르친 학생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가르칠 학생이면은 잘 못하는 학생 뽑을 사람은 없겠죠. 내가 가르칠 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리를 또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은 본교 교수들을 빼라. 타교 교수들이 심사를 하게 해라. 내지는 지금 대교협의 지침 자체가 3인의 심사위원이다 했을 때 최소 1명 이상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대학의 지로는 외부 심사위원은 절대로 데려오지 말자입니다. 대교협의 방침하고 정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은. 그 이유는 저희는 저희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르칠 학생을 내가 뽑아야지 남이 뽑아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커집니다만 저는 한국 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한 줄 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열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줄을 서려면은 지향점이 같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같다. 좋게 말해서 지향하는 인재상이 같은 것이지,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각 대학의 고유의 인재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는 어떠한 인재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내겠다. 그러면 뽑을 때부터 어떤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음악은 어떨까요? 음악은 더더욱 심하겠죠. 교수들마다, 예술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향점, 예술적 지향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니까 객관적으로 고르게 뛰어난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이 학생은 이게 부족하지만 이쪽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 학생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 그럼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렇다면 학교별 내지는 최소한 교수별로 특성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더 이상의 줄서기가 필요치 않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음대들을 놓고 보면,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대학 학장으로 계셨던 김영욱 학장님, 즉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제 어깨를 다치시고 연주를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서 연주를 멈추셨는데, 당시 울산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서울대로 옮겨오셨습니다. 저희가 간곡히청에서 서울대로 모셔왔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내가 울산 가면 학생들이 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올 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명도 안 내려가죠. 얼마나, 죄송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분 생각에는 내가 울산으로 가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울산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유럽에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니까.
즉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 대학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보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보면 뽑는 거고 아니면 안 뽑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합격한 다음에 전임 교수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오디션을 봤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처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배정, 학생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경찰에서 엄청 수사를 했습니다. 온갖 자료 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저희가 대응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 희망원을 내고 교수는 그 중에서 자기가 가르칠 학생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학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밖에 없는데 지망한 아이가 5이나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비 뽑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읽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라고 그래서 한번 오디션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이 비리라고 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입학 원서에 지도교수를 씁니다. 지도교수 희망원을 아예 입학 원서에 씁니다. 입학 원서 쓰고 시험 보고 그 교수님께서 가능성을 보면 뽑는 거고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잘해도 쟤는 내 취향이 아니야. 쟤는 벌써 26이야. 26에 저 정도면 가능성 없어. 그러면 안 뽑습니다. 물론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제가 그 9페이지 대중적 대안의 한계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이 비판도 대안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것을 더욱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수단의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을 때로 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손상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이 공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음대 입시의 현황과 현실과 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대안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은 공정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에 함몰된 대안은 가지고는 절대로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대학의 어떠한 분야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공정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문제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음대 교수들이 좀 더 깨끗해져야 되고 사회로부터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라는 신뢰를 회복이 아니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으니까 회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신뢰를 획득한 연후에나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음악계에만 국한될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신뢰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그제서야 합리적인 그러한 입시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각 대학의 각 교수의 고유성을 성취해야만 대학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줄 세우는 한 서울대는 영원한 1위, 모대는 영원한 2위, 영원한 10위, 뭐 그것을 고착화시킬 뿐이라는 것. 그것이 저는 지난 30여 년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거고, 그것을 뭐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면서 저는 정책을 여론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능 위주 전형이라 이게 너무 가시네.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결과를 대입했을 때의 공정성이지 그 성적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눈꽃만큼도 공정하지 않고 강남 8학군 특혜에 가까운 것이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평가해서 그 잠재력을 꽃피워주는 곳이 교육이고 그것이 대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대 입시뿐만 아니라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현 교육계의 현실에서는 우리 대학, 또 그 관문인 우리 입시계의 우리 입시계가 아니라 입시 제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그건 대증적인 방법일 뿐이고 본질이 아니라 수단의 공정성, 거기에 함몰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발제 부탁드릴 때는 상당히 난감해하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분 하시기로 하고 10분 쪼였으니까요.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갭이 무지하게 크다. 그런 거고 이상으로 가는 건 좋은데 간다고 해봤자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토론을 들어가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다 궁금했던 것이 과연 서울대 음대에 비리가 있냐 이건데 충분히 지금 하신 거고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해서 우리 입학본부 관련된 분도 토론을 하려고 열심히 제가 전화 돌렸습니다. 근데 다들 자기가 아는 한 없다. 그런데 토론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 교수님이 이제 그 음악계에 있으시고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는데 사실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건데 조기 교육 필요하죠. 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거는 영재 발굴이 필요하고 가급적 일일 때 시작할수록 좋은 거고 어떤 거는 그 부분에 조금 덜 민감한 부분이 또 장르별로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그 조기 교육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서 원래 타고난 사람하고 아주 대가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확 커가지고 입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 자연사이냐 인공사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 성 교수님이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성연주입니다. 먼저 되게 솔직한 발표해 주신 전상직 교수님께 너무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약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음대 입시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음대를 간 케이스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모두가 함께 소위 저희는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음대를 진학했었던 그 경험이 있고 저도 그동안 이제 들어온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뭐 답답함 이거 다 포함해서 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첫 그 소제목을 조성진부터 임윤찬까지라고 적었는데 아까 전사직 교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토론문에서 그 교수님의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해 버렸어요.
드려서 너무 좀 죄송하지만 한편 제가 교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한 바를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런 토론문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실명 거론하지 않은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저희 음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신수정 명예 교수님이 키운 제자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입학했을 당시 신수정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얼마 안 남았었던 때였는데, 제 친구들이 모두 다 입시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던 것과 대학에서 피아노를 치는 게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다른 교육이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스승에게서 음악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현재와 같이 대학 교수의 어떤 교습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애초에 정말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그 영재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영재 과정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가고, 그럼 대부분 자퇴를 하고, 그 영재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술종합학교로 16살부터 가는 게 저희 때도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손여름이나 이런 피아니스트들도 다 그런 루트로 갔고 이제 그랬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도 절절히 공감하면서 이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점을 이 음대 입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생각에 이런 입시 비리가 많이 자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음대 입학 이후에 음악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리어의 문제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진, 임윤찬 정도로 성장하면야 당연히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음악가들은 한 40대, 50대 진짜 거의 심지어 60대까지도 지도 교수님, 지도 선생님의 그 그늘 아래서, 큰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음악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꼭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악계 안에서 결국 어떤 스승을 만난다는 건 그분의 연주 스타일이든 작곡 스타일이든 어떤 음악적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비슷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많은 이제 현재 음대 졸업생들이 유학을 가는 게 아닌 이상 생각하는 안정적인 커리어는 악단, 오케스트라에 입단한다거나 합창단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제 강사나 교수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지도교수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누구 제자래? 라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마디가 너무 많은 걸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제자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뭐 신뢰할 수 있다, 또는 정직할 것이다, 이 성실할 것이다, 이 많은 것이 사실 그 스승님의 이름 한마디 아래에서 결정되는 게 음악계의 현실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어떤 교수님에게 지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 제목으로 넘어가서 그 주관적 평가 체계의 공정성 확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선생님, 교수님께서도 공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이런 음악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울대 내뿐만이 아니라 음악계에서 이런 류의 어떤 비리나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장르가 성악 장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반대로 좀 질문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일반적인 음악계의 의견은 아닌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악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더라도 아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음악대에 입학했을 때 성악과는 남녀를 동수로 반반씩 뽑습니다. 한마디로 남자 티오가 따로 있는데요, 합창단을 위해서. 그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제 학번에서 재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진 전부 다 다른 거, 정말 뭐 법대를 한 3학년까지 다니다가 3개월 하고 들어오고, 공대를 한 5년 다니다가 6개월 하고 들어온 사람들
포함해서 굉장히 다른 일을 하다가 몇 달 했는데도 서울대를 들어온 거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 왜냐면 정작 예중예고에서 6년 동안 했는데도 서울대를 못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성악이라는 게 정말 이게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장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뭐 악기라고 한다면 특정한 빠르기 템포로 그 악기를 연주하려면 10년 정도는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만 어떤 가능한 곡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성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주관성이 높다는 거를 한마디로 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런 입시 비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저도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아닌 게 좀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요새 또래 음악가들이 많이 이야기한 주제는 미래 사회에 음악가는 필요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 AI가 작곡도 해주고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미 이제 악기가 그런 글렌 굴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치는 걸 그대로 컴퓨터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에다가 입혀서 직접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자동악기 피아노로 하는 걸 한번 구현해 봤을 때 사람들이 그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지는 미래 환경 속에서 과연 대학은 어떤 음악가를 양성해야 하는가, 그런 좀 더 큰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악이 그래도 급성장하는데 가능한 장르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음악계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AI, 이것도 정말 좀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클래식이 사라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자음악으로. 그렇죠? 자, 서울대 입시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교육 전체적인 문제를 좀 넓게 우리 신정철 교수님께서 한번. 이게 주제가 보니까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하는 맥락이나 배경을 좀 같이 나눠드리면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태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1세기 정도에, 아마 12세기 정도에 대학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죠. 그때 대학의 핵심적인 학문 분야는 의학, 법학, 신학 정도였고요. 조금 진척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학문에 필요한 기초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철학이 그 다음에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 신학, 법학, 철학, 이런 이제 학부들로 구성이 됐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특히 17세기에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연과학이 이거 엉터리가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다, 이런 인식이 자꾸 늘어나면서, 또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회과학이 또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이 돼가는 거죠. 에 대해서 직무 연연성이 없다라고 면제부를 두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학문 분야에다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분야들이 대학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늦게 나온 게 산업혁명 이후에 공학이 또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을 대학에 넣어야 될까요? 논쟁을 많이 했겠죠. 그 유럽에서는 공학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학들이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서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음악 분야, 뭐 미술 분야, 체육 분야, 이런 분야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학 분야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대학 체제 속에 잘 안착이 돼서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공부하신 곳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합 연구 중심 대학이라기보다는 그
음악 분야에 특화된 전통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하고 계시고 다른 분야도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전통이 오래된 유럽에서는 발달된 순서에 따라서 일부 학문 분야는 대학에 들어가 있고 유니버시티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학문 분야는 빠져 있는 거 다른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했죠. 근데 대학을 늦게 설립하는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공대가 들어가 있어요, 대학에. 또 일부 아주 좋은 대학들 중에도 음악 분야가 들어가 있는 대학. 제가 기억하기에는 인디애나 대학 같은 경우는 좀 크고 유명한 대학인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본으로 와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일본은 제가 아까 동경대학 말씀을 해서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단과 대학으로서는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더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대학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대학 전체의 입시의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행정적인 규율을 정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 적용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악, 미술,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실기를 강조하는 분야인데 안 맞잖아요. 거기서 계속 서로 이제 부딪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의 태생과 관련된 하나의 역사적인 맥락이고 두 번째는 잡마켓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전공 분야는 여기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사회 많은 분야에 진출해서 잡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음악, 미술,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꼭 필요한데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봐서 사람을 고용하는 잡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쉬운 게 사실은 이제 과외 활동이죠. 그래서 그쪽 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가 있고 그러면 이쪽 과외 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과외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사람한테는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정도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의 변칙 스타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변칙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이 대학의 무슨 교수님을 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다거나 해서 좀 지나치게 이게 이런 쪽으로 익숙해 있는 분들이 그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씩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누구도 했고 했는데 나만 왜 문제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의 잣대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많이 젖은 겁니다. 지금 이런 게 나타나면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사회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시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 대학에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을 선발할 거냐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과에 와서 정말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관점이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시스테마이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 가면 아비티오, 바칼로리아 이런 시험들은 대학 입학 시험 아닌 거 아시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중에는 없으시겠죠. 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졸업 시험입니다. 그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대학 입학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SAT나 ACT는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검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시스템이. 그죠? 우리 수능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수능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교과서대로 잘해서 요즘은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EBS 교재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대학에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재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대학들이 각각 요구해서 나오는 게 심층 면접도 나오고 또 실기 면접도 실기 평가도 해봐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 심층 면접이나 실기 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또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에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의 제기하거나 이제 빈입빈 부입부 얘기를 자꾸 하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려 하는 폴리티컬 파워가 서서히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종합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탄생과 더불어서 있었던 학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 그걸 다 같이 포함을 해서 대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잡마켓의 특성도 있고 또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고 여기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딱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을 어떤 거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 교육을 조기에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드러내는 순간 이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역사를 저기 짚어주시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학 그러면 한문으로는 큰 학교잖아요. 유니버시티하고 아무 관계없는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게 짬뽕으로만 해놔가지고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는 예전에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능력치의 대량 생산 노동력은 좀 필요 없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했을 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학의 자율성을 주고 거기서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다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 한 명은 대학교 들어갔고 한 명은 아직 고2인데 정말 이 수능 입시에서 너무나 많이 헤매고 있는 일인으로서 우리가 대학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공정이란 잣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수능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또 그 힘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편적으로 다 신뢰 사회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대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에서 이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여기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정부 부처에도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라는 답답함도 개인적으로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것을 좀 계속 어필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역사를 들어보니 은미트 같은 부분은 더 먼저 선도적으로 예컨대 그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학의 어떤 형성된 그런 의지라든지 실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입시 본부장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우리 김 교수님. 정말 하기 힘든 토픽을 말씀 주셔서 좋고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우리 사회가 통째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많이 지금 어느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다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마 아시겠지만 한 학교 안에서 되게 다양한 기준을 셋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음대를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 과정에서 지금 막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꿀 수 있는
선도자, 도전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에서, 여지가 있는 데에서, 여유가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토벤 다 아시죠? 베토벤을 능가하는 음악가는 저는 없다고 저한테는 신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베토벤도 레슨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진짜 예술가들은, 대중예술가들과 진짜 예술가들의 차이를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술시망생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예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순간 그 가치로 인해서 그 고유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예술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들 중에 풍요로웠던 예술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예술 시장, 그러니까 교육 시장, 예술 교육 시장이라는 거는 없었던 적이 없고 대가들 중에 상당수도 그거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지하고한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도를 좀 서울대학 같은 곳에서 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서울대가 굉장히 선도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목표는 100% 수시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대학도 당연히 100% 수시전형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형 요소의 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몇 %, 실기 몇 %, 모 몇 %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합산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결과를 낳냐면, 예를 들어 제가 교무부 학장하던 시절입니다. 이게 아주 잘하는 학생들 90점대, 못하는 학생들 60, 70점대. 그러면 이 합격선 보도에 있는 학생들이 80점 초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줄 아세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0.1점 차이로 갈라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전형 요소 하나 1% 올리고 하나 1% 낮추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과가. 그런데 그 전형 요소가 도대체 수능 50%, 실기 40%, 면접 10%가 합리적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요소 1, 2점만, 1, 2%만 바꿔도 합격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공정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고민 끝에 정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종합평가 방식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기 성적이 이 정도면 공부 좀 못해도 들어오고, 실기 성적이 여기면 공부는 최소한 여기는 해야 돼 라든가, 그래서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리 잡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교협의 권유로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날아가고 저희가 시도했던 종합전형도 날아가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줄입니다. 국립대학인 우리가 4,500억을 정부에 목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 어느 사립대학도 정부 보조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돈 안 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자율성이 없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 자율성이 없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줄을 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표준화라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줄 세우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예를 들어서 평가를 AI한테 맡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표준화된 최선의 결과, 소위 퍼펙트한 지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즘 세상 예술뿐만 아니라 요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개성, 고유성입니다. 표준화 내지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결여된 것이 바로 고유성과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대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냥 한마디를 인용하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퍼펙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접하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고유성은 결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퍼펙트하다는 거는 퍼펙트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고유성이라는 거는 그 퍼펙트한 점에서 뭐 하나가 삐뚤어졌을 때 여기 이 사람은 이 제품은 요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고유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것이 표준화를 앞당겨서 우리가 산업화되는 데는 엄청난 공헌을 했을지 몰라도 미래 사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쥐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게 그 위기 속에 있는데 정치가 가장 큰 위기고요. 그죠? 그리고 대학도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과연 이런 형태로 존립하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본만 해도 일본도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데 입시에서 그 자기 지도학생의 깊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더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신뢰가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 책임 회피 쪽으로만 갑니다. 모든 제도의 발달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책임을 안 지느냐 그런 쪽으로 제도가 확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실제로 본질적인 건 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표준화 여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하버드 대학의 터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 정규분포 정도 생각해가지고 평균을 자꾸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입시도 이 평균 그런 걸 가정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교육 부분 특히 다 다르다는 거죠. 평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요 허들을 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발전은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도움해준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 제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